자,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은 이제 홍로와 함께 1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쌓아놓은 부들을 다 깎아먹고, 그래서 이제 전쟁 자금을 이제 마련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에서 이제 근본적 원인부터 읽게요. 자, 근본적 원인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재정의 부족이었다. 홍로와 벌인 10년간의 전쟁은 대부분 물량작전과 인해 전술 수행된 것이며 그 때문에 막대한 군사비가 소멸되었다. 대개 그 홍로는 게다가 홍로를 물리치고 확보한 토지는 농경이 불가능한 지구고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었다. 그런 지역들이 오로도스 지역 같은 경우에 솔직히 농경보다는 목축에 딱 적합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리고 또다시 홍로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지에 징발한 수비대를 배치한 수십만의 병사들을 위해서 식량을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했다. 자, 요게 이제 전쟁 과정에 항복한 홍로에 내어준 엄청난 금액의 상금, 무죄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토목공사, 이런 비용이 이제 국고를 이제 바닥을 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개해서 신재정 정책을 피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인 사람이 뭐냐면 상홍양하고 공궁이야. 예. 되게 출신이 상인 출신이야. 그럼 왜 상인 출신 같은 이 상홍양이나 공궁 같은 사람을 등록했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무제 그 정책 방향을 보는 게 뭐냐면 여기도 나왔지만 억상 정책, 그러니까 중농 억상 정책이야. 이거 누구로부터 계승받았냐면 한비자 있죠. 한비자한다. 상황이죠. 상황의 범법 먼저 계승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교 이념이 아니야. 이거는 첫째 무슨 이념이 깔린 거야? 법가적인 통제 경제 제재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유가와 법가는 그 공통적 중농 억상 정책이 있죠. 공통적으로. 예.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버 두는 거야. 자유주의 한진이. 무슨 간섭을 하냐. 이런 입장이고 국가와 국민이 뭐냐면 그 이익을 다투서는 안 된다. 여민 쟁리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과 뭐 이익을 다투지 마라. 근데 이에 법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인이 했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뭐 그 당시 그 군수법이라든지 평준법이라든지 다 누가 했던 거야 예전에. 왜 상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득을 챙겼던 거를 누가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 통제하는 거야. 이런 그 정책들을 펼쳤다. 그래서 농민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상인을 억압해서 얘네들한테 돈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봤어요. 예,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만 이득 보는 구조가 됐잖아요. 상인들이 이득을 보는 그 구조가 되고 농민들은 손해보는 형태가 등장했다. 자, 이런 정책들은 뒤에 누구한테 이제 또 계승하냐면 왕망 있죠, 왕망. 신나라. 그래서 대개 보면 상한의 범법이나 그 다음에 무죄 중농 억상 정책, 신나 왕망의 정책들은 뭐냐면 거의 비슷한 맥락이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한다. 이거는 유교의 정책이 아니라 철저히 무슨 정책이다? 법가의 정책이에요.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특징 중에 이제 전매제, 군수법, 평주법 이런 것들인데 먼저 이제 신재정 정책의 이제 첫 번째 볼게요. 소금과 철에 대한 전매 정책을 볼게요. 자, 이 정책은 BC 119년에 시행됐는데 지방의 염철 상징 연간 36개소와 철간 48개소를 설립해서 소금과 철을 직접 관리했다. 소금을 생산하는 데서 필수품이었고 철은 무기와 농기구의 제조인데 특히 농기구는 전국시대 이후에 보급되어 필수품화되었다. 결국에 수요가 큰 농기구의 제조를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했다. 한편 소금의 전매는 민간의 염생산업자에게 맡기고 생산된 소금을 모두 국가가 사들여 전매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이제 연철에 위한 수익은 대산홍에게 기속되어 국가 재정을 사용했다. 이 대산홍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기출도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는데 그때 이제 관리가 대산홍의 관리가 이제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아마 저기 그 누구야? 앞에서 언급했던 그 상호양으로 이제 나오고 상호양도 대사농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웃기게 뭐냐면 이게 대사농이 그 우리가 이제 딱 볼 때 간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간청이 아니라고. 예, 그 문제도 그렇지만 간직이에요. 이거 간직. 그래서 그 대산홍을 간직이라고 했다. 그래서 주로 한나라 때 중앙정부의 정곡이나 금백, 금가, 비단 따위를 국가의 재정을 담당했던 그 뭐냐면 벗을 이름의 대산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호조판서를 일컬던 이제 별칭이야. 이 대산홍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를 담당했던 그런 장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는 간부가 아니라 간직이에요. 간직.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하여튼 염찰전맹을 해가지고 대산홍에 기속시키고 국가재정으로 사용되면서 이들 통해 전매품의 이익은 원가 10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1원에 받았는데 10원에 갖다 파는 거죠. 독점 판매함으로써.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점이 될까요? 시장 가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점가로 이제 독점 시장이 형성되면서 독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냐면 비탄력적인 어떤 가격 비탄력성을 갖고 있어요. 경제적 용어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사야 돼. 필수품이니까. 그러면 저 정부가 갖다 파는 거 너무 비싸.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좀 더 낮추더라도 좀 싼 데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되는 거야? 암시장이 형성돼요. 암시장. 네. 그래서 이 암시장에서는 시가보다 여기 10배지만 5배 정도 이렇게 이제 갖다 팔면 여러분 일정일 때 누구 걸 사겠어요? 암시장에 가서 사겠죠. 근데 이제 암시장이 형성하려면 이제 뭐냐면 이거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해요. 개인이 못해. 그래서 이제 군대도 좀 있어야 되고 사병도 대규모 또 뭐냐면 염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래서 몰래 조직적인 그럼 누가 할까요? 자본이 좀 있는 대상인들이 주로해요. 상인 집단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독점 체제가 농민들보다는 누구한테 이득을 챙기는 기회가 됐다? 대상인들이 이익을 챙기는 기회가. 그 대상인들은 또 이걸 돈을 벌었으면 또 어디에 또 사들여? 지금도 그렇지만 돈은 어디에? 토지에 사들이는 게 제일 진짜 토지에 사고 지방에 호조고 있으니 또 부각이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한무제 때는 동서교통로가였죠. 그래서 그 동서교통의 중개부를 통해서 막대 또 이득을 챙겨요. 예. 그래서 아까 중농 억상 정책이 제대로 안 됐던 이유가 이렇게 이런 배경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 자, 이것도 부족하니까 전매자 부족하니까 이제 또 실시되는 게 군수법하고 뭐예요? 평주법이죠. 자, 군수법은 뭐냐면 지역을 달리해서 이득을 챙기는 거고 평주법은 계절을 달리해서 이득을 챙기는 거야. 이건 누가 예전에 했던 거냐면 그 상인들이 했던 거야. 상인들이 했던 것을 뺏어서 누가 한다? 국가가 대신해서 이득을 챙기는 거야. 자, 그래서 군수법과 평주법은 물자 조달 및 수송 및 물가 통제를 통해서 대상을 억제하고 국고 중수를 깨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보면 군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이 되게 싸요. 되게 싸 가격이. 근데 여기는 수박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하냐면 자 수박이 싼 데를 가지고 와갖고 어디다 갖다 팔아야 돼? 수박 비싼 데 팔아야죠. 그래서 수박이 여기 100원이면 여기가 이제 200원이면 여기 갖다 판단 말이에요. 두 배의 가치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요 과정에 물가 조절도 같이 돼요. 왜 물가 조절이냐면 일단 수박을 국가가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여기에서 싼 데서 자연스레 수박의 가격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겠죠. 150원 정도. 예. 그러면 이걸 B지역에 이제 대량으로 풀어요. 그러면 수박의 가격이 내려지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50원 정도. 그래서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맞춰지잖아요. 물가 조정되고. 근데 이게 중요한 물가의 조절이 주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건 부수적인 효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 수익 증대예요.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군수법은 간에서 필요한 물자의 합리적 조달과 수송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 간의 직송 등 군수간이라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돼서 행해진 것이고, 그래서 각 지방에 산물 조세 징수하고 그걸 부족한 지방에 운송을 팔아서 이익을 거두는 방법이다. 자, 평준법은 물가 안정 정책을 이제 추진했지만 그걸 통해 또 이득을 얻어요. 이것도. 자, 예를 들어 이건 계절 간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준간이 이제 뭐냐면 가을 때 쌀을 많이 저장을 해놔. 그러다가 언제 갖다 팔아요? 봄에 팔죠. 그러니까 물가 조절도 돼. 왜냐, 가을 때 대량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봄에 그 되게 비쌀 때 시장의 가격을 이제 쌀을 갖다 푸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절 간의 어떤 차이, 물가도 조절하고 그 차익을 또 국가 수익으로 삼는 방법이죠. 자, 하여튼 이러한 정책은 명분이 어떻든 간에 국가가 스스로 상해를 한 건 다름이 없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적 위기가 타격했지만 대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지역 간에 따른 가격차와 계절에 대한 가격을 주요 이득으로 삼는 상인의 역할을 국가가 대행하면서 재정을 확대한 거다. 이건 철저히 유교의 정책이 아니라 무슨 정책이다? 법가의 정책이야. 법가의 정책. 자, 여기에서 상인들에게 더욱더 타격을 주는 게 고민령이야. 고민령. 고민령 뭐냐면 그 당시 무제는 무제는 BC 무제는 그 119년에 무제는 이제 상인에 대한 배나 수혜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부과했고 재산 액수를 허위 신고한 자를 엄벌에 처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농민보다도 상인들에게 상당히 엄격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를 밀고 한 자가 있으면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재산을 몰수하고 신고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상호 주었다. 자, 이처럼 밀고가 장려되었고 결국에는 정부는 상인으로부터 막대한 토지와 노비, 재산 등을 몰수했다. 자, 이 때문에 중류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 파산되었다고 한다. 고민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함께 이제 화폐 주조권도 중앙에 해소되었다. 이전까지 중앙정부 외에 동강을 소유하고 있던 각 국군의 군하고 국에 자유롭게 화폐를 주조했는데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화폐 가치가 구인하지 못해서 물가 폭등이 빈발했다. 그래서 동해 함량이 각각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후왕들이 또 많이 찍어냈고 사주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BC 113년에 중앙에 수용동이라는 간서를 두고 독자적인 그 화폐를 주조했다. 이거 간서 명칭 외워두셔야죠. 자, 수용동이가 뭐냐? 한무제 때 설치됐던 간직명으로서 산림원의 관리와 항시제적인 그 오수전을 이제 담당을 했던 것이고 호환 때 이거 폐지되고 업무는 그 소부로서 이관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거기 보면 수영돈 있고 외워두시고 어느 분은 이제 그게 제가 예전에 1차 그 모의고사 문제 요번에 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산림상가는 뭐냐? 네. 오수전의 주조기관이 수용동이가 답이잖아요. 이게 오수전인데 산림상가는 답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산림상가는 다른 거예요. 산림상가는 뭘 관리하는 거죠? 산림원을 관리하는 거야. 산림원은 항시대 정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용동의 안에 두 개의 기관이 있는 거야. 두 개의 역할이. 산림원의 역할과 그 다음에 오수전의 주조 역할이야. 그러니까 오수전의 주조는 수용동의 한 부분이고 산림도가는 또 다른 업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산림상관 쓰면 맞아 틀려 이거는. 틀려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동계 부분에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거예요. 수용동의 안에 산림상관과 오수전을 만드는 그 업무가 두 개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오수전 집정부는 수용동에 관련된 거야. 근데 산림상관 쓰면 산림원 관리만 얘기하는 거야. 그 수용동의 안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로써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고 각종 재정 정책의 운영과 국가 재정의 재건, 유지를 뒷받침에 성공했고 이후 주조된 오수전은 중국 화폐의 기본 형태가 되었다. 오수전 형태 이렇게 있죠. 천원 지방 원전 형태로 되어 있고 오수전은 뒤에 이제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700년 동안 사용했어.
예, 제일 오래된 화폐예요. 위진 남북중 때까지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당대까지 중국 화폐 기본 형태가 되었다. 자, 이상 같은 이제 신재정 정책의 성공으로 국가의 재정을 늘리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화폐 주조권을 확보하는 것 역시 재정에 많은 도움과 동시에 지방세의 경제를 약화시켰다. 왜 화폐 주조권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화폐를 통해서 국가가 잉여 생산물이나 물자 흐름이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국가 권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상 같은 강력한 재정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 잘 정비되고 훈련된 관료 조직과 유능한 실무 관료가 필요했다. 따라서 무제 시기 때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해 국법에 따라 엄격한 법制실시하는 관리 홍리가 등장했다. 요 홍리는 유교 관리들이 아니에요.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홍리는 되게 실무적인 관리로서 상당히 법가를 바탕으로 하는 관리예요. 법술 관리라고 하죠. 자, 홍리는 실무에 숙달되어 있고 황제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준수해 사사로운 정리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국가 정책을 철저히 단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이들은 무제 시대 때 다수 배출했고 장탕을 비롯한 의종, 왕호서, 두주 그들이었다. 이들 홍리는 주로 호적을 억압하는 게 주요 업무였기 때문에 사법과 경찰 분야에 활동했는데 위법자 처벌 후 황벌의 적용은 극히 엄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해갖고 법술 관리와 연결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활동 배후에는 인간회의의 평가를 행위자의 심정에 기초를 둔 춘추 궁양의 등장이다. 그래서 이제 무제시대 때 유학은 법치의 이론적 무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홍리에 반대된 유형의 관리는 순리라고 하는데 이들은 중앙집권적 행정통치보다는 향리와 자율적 질서와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건동이나 빈민구조를 했다. 이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좀 더 시간 이후의 선제와 원제 이유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제 법술 관료 형태였던 뭐가 홍리가 등장했고 홍리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사법, 경찰 이런 걸 업무를 했고 호적을 억압하는 데 주요 임무였다. 이게 정리하고요. 그 반대된 개념은 뭐죠? 순리죠. 예. 순리 같은 경우에는 항촌의 어떤 자율적 질서와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관리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뒤에 등장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참고로 이게 춘추 공양학이 있는데 공양학은 뭐냐?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춘추라는 거는 노의 연대기죠? 노나와 연대기야. 예, 공자가 편찬을 했죠. 근데 이 춘추는 너무 단순하고 짤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잘 몰라. 해설서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해설서 3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양전, 그 다음에 공랑전, 그 다음에 자시전 이런 게 있어요. 3개. 그 중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공양전이야. 예, 이 공양전을 바탕으로 해갖고 등장한 학문이 뒤에 등장한 공양학이라는 학문이죠. 예, 그래서 이 공양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양전과 자시전은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약간 복구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 복구적. 역사는 뭐 순환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공양학 같은 경우, 공양전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의 진보사관적인 어떤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개혁사상도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무슨 학파와 연결되어 있냐면, 근문학파와 또 연결되어 있죠. 네, 근문학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경정 해석 방법은 뭐냐면, 공양학은 춘추의 경문에 숨겨 있는 공자의 본래의 뜻을 아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경문의 구전에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구전의 그 밑에 있는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아는 거야.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연대이라고 하죠. 숨어있는 의미를 아는 거야. 근데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해석이 너무 가능해. 왜냐면 본문에 있어도 자기 해석 따라서 이제 이걸 자기식도 해석을 할 뿐인 거야. 그래서 그건 상당히 유연하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춘추 공양을 바탕한 그 근문학파는 한나라 때는 어떤 식으로 변질돼요. 그다음 참의설과 연결돼갖고 이렇게 변질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청나라 때는 어떻게 서양의 사상과 또 연결되고 공자의 사상을 또 해석을 해갖고 경세하고 이용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춘추 공항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한나 대외 관계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나 아까 지금 언급했던 이제 그 홍로와 여러 국가들과 관계를 이제 좀 얘기한 건데 이걸 좀 볼게요. 그 홍로라는 국가인데 홍로는 홍소는 노비 같은 놈들이란 뜻이야. 예, 자기가 그렇게 부른 거 아니라 중국 애들이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냐면 지금 기록이 없어. 홍로에 대해서. 그래서 홍로는 되게 전국시대 때부터 해서 되게 이제 한나라 시대까지 여기 북방의 유목 지역을 장악했던 민족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홍로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민족인지는 잘 몰라. 다만 이제 학자들이 지금 유물이나든지 뭐 그 당시 해골바가지 좀 조사해오고 하보니까 이들 인종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민족 국가다. 그러나 아시아 민족도 있고 투르크 계통도 있고 서양 계통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 민족 계통이라 보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진시황 때 넘어가고 유방 때를 좀 볼게요. 유방이 장성 이남에서 총을 물리치고 황제국을 건설하자 한과 홍로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그래서 BC 201년에 무투소우가 대군을 이끌고 산서성을 침입했죠. 그래서 한해 고조 유방은 천하를 통일한 후 32만 대군을 이끌고 자신있게 출정했지만 상서성 대동에서 홍로의 대군에 포위되어 그 구사일생으로 사망한 치욕에 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후 강대한 홍로의 군사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들의 한해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고조는 홍로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서 하친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황제의 딸을 그 선우에게 보내 선우의 후 연진을 만들고 매년 엄청난 약수의 견직물과 술, 식량 등 홍로에게 보내는 것을 조건했다. 요때 이제 공주를 자주 보내거든요. 공주.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친딸은 안 보낼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후비나 저기 이제 좀 못생긴 애 있죠.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약간 먼 조카, 그러니까 먼 친척들 딸들을 보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보낼 때 무슨 이름으로 공주란 이름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주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봉공주라고 해요. 하봉공주.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 공주들이 뭐 생활이 좀 약간 불쌍하지 인생식으로 개인적으로는요. 하여튼 그 당시 하봉공주 형태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 풍랑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민족들에게 또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공주를 보내가지고 하친을 그러니까 여자를 주고 하친을 사는 형태인데 이 하봉공주가 가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줘요. 왜냐면 공주 가면 공주만 가겠어요? 명색이 공주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시종들이 따라오죠. 시종에는 여러 가지 직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 통해서 중국의 문화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유목세계에 이제 확대되는 어떤 계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하봉공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매년 엄청난 예색 견직물과 술과 식량 등을 홍록에 보내는 게 조건이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견직물 비단을 얘기하죠. 비단. 그래서 홍로는 이 비단을 받으면 일본은 자기가 쓰지만 대부분은 누구한테 파냐면 서역상인들이 갖다 팔아요. 그러면 서역상인들은 다시 실고를 통해서 어디요? 그 당시 중동을 거쳐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홍로는 이 비단을 얻으면 상당히 이득을 챙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항우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기껏 이제 줬던 그 세피물들 그리고 얘네들이 뺏었던 것들 다 누구한테 파는 거야? 서역상인들 갖다 팔죠. 그러면 얘들의 목줄 재려면 어디를 공격해야 돼? 서역의 상인들, 서역 도시들, 오아시스 국가를 뭐냐면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굴 파견한 거야? 이강인을 파견한 거야. 예.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하고 하소사고를 설치하고 그런 조치를 해갖고 그 다음에 홍로의 어떤 목줄, 경제줄을 그냥 차단하겠다. 예. 자, 하여튼 고조가 취한 이러한 하친 정책은 물론 이건 나중에 얘기고요. 예. 이 홍로에 대한 기본 외교 방식이 되어 문제와 경제 시대에 통해 유지되었다. 그래서 하친 정책이란 이러한 평화의 대가로 물자를 공급하면서 혼인을 통해 인척 관계를 맺는 걸 말한다. 자, 오른쪽 그림은 후대 명대에 그려진 왕소군 출센도인데 이건 이제 후대이긴 하지만 이제 후궁이었던 왕소군 이게 아마
그 선종이나 선제나 원종 때 이게 원제 때.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영토를 벗어나는 그림을 그린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왕소군은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아이고, 황제의 그 후궁이었죠. 원제네요. 원제 때 후궁이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원제 후궁이 너무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누가 왔냐면 이제 홍노에 그 홍노에 선호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선호가 오면서 이제 부탁한 게 뭐냐면 자기한테 뭐냐면 좀 여자 좀 달라. 그래갖고 자기 후궁 중에 뭐냐면 안 봤던 애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학원을 그렸는데 이제 다른 여자들은 다 뇌물 썼죠. 근데 뇌물 안 썼어. 난 자기 미모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다른 여자는 다 뽀샤시하고 했는데 얘는 실물을 더 못 그리게 그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뭐냐면 언제가 얘 가져라 했는데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또 어쩔 수 이제 약속했으니까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뭐냐 결혼도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그 아들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 그 원래 그 선우의 그 다른 아들 있죠. 그 사람은 결혼하는데 이거는 아마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 보통 그 유목국가에서는 왕이 딱 죽잖아 선우가. 그러면 그 선우의 부인된 친모제하고는 뭐죠? 다 자기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막 뭐냐면 개 같은 풍습이라 욕을 하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왕소군이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왕소군이 이제 4대 미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그렇지만 이렇게 했지만 홍노는 이렇게 해도 자주 평화를 깨. 그래서 계속 물자 인력을 약태요. 왜? 그래야지 계속 뭐냐면 얘네들이 돈을 높일 수가 있잖아. 몸값을. 예. 그러면 또 뭐냐면 하친 정책하고 그 돈을 더 주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무제한 경제실 때는 얘네들도 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막 불사귀고 있겠죠. 거기다 가위와 조준하는 사람이 하친 정책을 저는 강경책을 쓸 거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근데 당시에는 무위의 정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항로수에 입각해서 추진했고 국내 제후왕대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왜 문제와 경제 정책 때는 맨날 홍단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었나? 첫 번째 이념적 무위 정치를 실시했다. 두 번째는 제후왕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대외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 부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홍단은 인구와 물자, 문화문에서 모두 한 제국과 비교할 수 없었죠. 특히 인구가 한 나라의 군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됐어요. 근데 맨날 당하는 거야. 그렇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기마병. 이 기마병들이 물론 중국에도 기마가 있겠지만 상대가 안 되죠. 얘네는 밥만 먹고 뭐냐면 말타도 민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병이 약해요. 되게 유목민족들은 보병 강한 거 같죠. 약해. 다 기병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달리기 진짜 못해요. 그 달리기를 100m 25초 이렇게 뛰어. 나 놀랐는데 그 뛰어. 왜 그러냐면 맨날 말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안장다리에 대부분. 그러니까 얘네들 보병어 특화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기병어 특화는. 그러니까 보병에서 내려가지고 싸우면 100점 100패인데 말 타고 싸우면 100점 100승이야. 얘네 특징이. 자, 그래서 기마병을 위주로 해갖고 한제국이 오랫동안 굴욕을 했기 때문에 그 한제국이 오랫동안 굴욕을 당했다. 그래갖고 이제 홍노가 왜 장성 이남은 중국을 방법적으로 이제 했냐? 이거는 일단은 이건 뭐 다른 유목국가하고 비슷비슷할 텐데 일단은 그 유목민족 홍노는 그 항상 조금만 가뭄이 들거나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있으면 식량이 부족해요. 여기 나와있지만 그래서 이제 농경 그 지역을 침략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홍노는 한 해 풍만 산물에 되게 눈독을 들였다. 특히 비단을 가지고 실코에서 갖다 팔아가지고 뭘 하는 거죠? 군사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변직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제가 즉위한 후 중앙집권 완성되니까 한초 이내에 경제 회복과 발전된 이제 풍부한 재정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말아먹었지만 초창기 때는 상당히
뭐냐 기반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만든 기반을 바탕으로 홍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전환했다. 그러나 전면으로 홍로가 도전한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군신 선호들 몰래 그때 이제 선호가 군신 선호였죠. 몰래 평성 부근의 마을을 유인해 토벌하는 작전을 했는데 이 작전 사전에 홍보가 감지돼서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읍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마읍은 어느 지역이냐면 그 홍로하고 그다음에 한나라 국경성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마읍이 두 번 나와. 그래서 1차 마법 사건은 그 앞에 그 유방하고 관련돼서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나오는 마법 사건 제2차 마법 사건이야. 그러니까 마법 사건 하면 그 여기만 기억하신 분들 무자 때만. 근데 그 한 무제 때 외에도 유방 때도 마법 사건이 있었어요. 그 좀 다른 거지만 우리가 영평해전 제2차 영평해전처럼 그런 게 있었어. 자, 하여튼 이 마법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홍로와 한의 하친이 결렬되고 홍로는 한이 속임수를 한 것에 분노해 매번 북방을 침입해서 약탈과 사륙을 자행했다. 이에 대처해서 한은 홍로의 군대를 파견해서 한과 홍로 간의 전면적인 돌입을 했고요. 이때 홍로를 채용해 대홍로 작전에 참여했던 대단한 물량 작전과 인해 전술이죠. 중국 애들이 그 가진 게 이것밖에 없잖아. 특히 인구. 왜냐면 홍로는 잘해봤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현의 인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죠. 자, 홍로도 기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에 한도 기마병에 대응해서 홍로의 기병에 대해서 한도의 기마병을 육성해 병력을 맞섰고요. 또한 배 이상의 병력을 맞섰고 그래서 얘네들은 기마병 자체가 그 뭐냐면 홍로군에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마병을 홍로보다도 두세 배 더 많이 약성하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물량전으로. 위천과 각교본 같은 항시가 관련이 있는 젊고 유능한 장군을 전쟁에 투입했다. 그래서 위천과 각교본은 그 무제의 부인과 관련된 내적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무제의 총리였던 유양우의 동생이었다. 위청을 얘기하죠. 위청은 그 다음에 총 7회에 걸쳐서 홍로를 토벌했고요. 처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가 3차 출정 때 홍로에게 대승을 거두 북방 오누스 지역을 수복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 방면의 포기 장군이었던 각거봉은 위청의 생질 조카였는데 주 서방의 홍로를 토벌하였다. 그래서 각거봉은 BC 121년에 20세 젊은 날 포기 장군이 돼서 농소 일대에 홍로를 타격을 주고 하서 지역의 지배를 두게 함으로써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홍로의 서방면을 지키고 있던 혼야왕 같은 왕은 패배 후 선호에게 살해될 걸 두려워 한에 투항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서 지역에 뭘 뒀죠? 사군을 뒀죠. 하서 지역에 사군.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는 하서 사군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둥항, 청상남도와 북로가 갈라진 것인데 요거 관련된 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요번에 동계에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동계 그 주위에 있어. 근데 그 지도로 보면 알겠죠? 둥항은 금방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리고 BC 119년에 유천과 각경원이 산서에서 대군을 거두어 출교했다. 이들은 평성 부근에 있는 갈라져 외모울고까지 진격했고 이들 견디지 못한 선우는 고비 사막을 넘어서 도망감으로써 남부의 근거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마법 전투로 시작된 대웅로 전쟁은 일단 한해 승리로 뭐냐면 매듭지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실크로드 개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죠. 자, 보면 일단 여기 서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역은 중국을 기준으로 서방에 위치한 국가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쫄본 유의 서역은 중앙아시아 탈린 분지 부분의 오아시스 국가를 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둥항이 있으면 여기 둥항에 따라서 길이 이제 세 개로 나눠지죠. 큰 길이 청상남로, 북로 이런 길이 있는데 요 곳곳에 뭐가 있냐면 그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있어요. 도시국가들.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탈림분지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지역에 있었던 국가들 공격을 나중에 하죠. 예. 근데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서역이라는 의미는 페르시아, 아라비아, 오늘 중동까지 확대된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 국가에 대한 지리와 풍습 및 그 다음에 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죠? 무제시대 때 장건에 간 덕분이야. 근데 여기에서 장건이 안 하는 서역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 넓은 의미예요? 큰 범위예요? 넓은 의미죠. 요 정도. 이렇게 오아시스 국가들 정도.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왜 됐냐? 무제가 이제 홍로를 실르니까 좀 약간 뭐냐면 힘이 좀 딸려.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제 무제가 이제 여기 한나가 있으면 홍로가 있잖아요. 듣기로는 그다음에 월지라는 민족이 있었어. 월지. 예. 그래서 월지가 예전에 홍로와 싸우다가 저 서북방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들 월지와 한나 연합을 해가지고 누굴 치면 되겠어요? 홍로를 치면 효율적으로 홍로를 제압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굴 파견했냐면 장건을 파견했죠. 장건을 월지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장건이 임무를 받고 이제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때 장건이 이제 그 농사를 넘어자마자 홍로에게 잡혔어. 그래갖고 이 선호가 장건의 목적을 알고 강제 억류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장건은 홍로족의 여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10년 동안 살아요. 아들까지 낳으면서. 그러니까 홍로가 이제 좀 방심한 거지. 장건이 이제 처자식도 있고 이제 홍로 사람이 다 됐다. 방심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소홀한 틈을 틈타서 몇몇 부하를 이끌고 다시 탈출해서 계속 여행해서 이제 뭐냐면 대원국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또 여행을 해갖고 저 이리강 유역에 있었던 대월지까지 찾아가.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오손족이 쫓겨갖고 이제 대월지국을 만드는데 대월지하고 이제 협상하는 거지. 근데 대월지 입장을 때는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었고 예전에 한번 그 홍로조가 싸워보다 보니까 홍로조가 강한 거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고 했다. 왜냐면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돌아오다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희 아틀란티스 그 중앙아시아 보니까 잡히더라고요. 예. 잡혔다가 그 처자식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귀국하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거 보고 장건이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래도 처자식은 데리고 왔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장건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생활들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이제 아냐면 우리가 가져간 중국 뺏어온 그 비단을 누구한테 갖다 판다? 그 당시 오아시스 국가에 갖다 팔고 그래서 홍로 오아시스 국가 그 다음에 저쪽 중동 노마로 연결해 무슨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당시 비단길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비단길이 원래부터 개척된 건 아니라 뭐 여기 개척을 얘기했지만 실제 존재했던 건데 누가 알게 된 거야. 그때 가서 이제 무제 때 알게 된 거고 무제 때 알면서 그 지역을 이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지.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가 있네요. 예, 나 동계만 읽고 이렇게 얘기했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마지막 줄 보면, 장건의 기함 후, 무제는 이들 서역제국과 고소박의 서방의 고통에 해당하는 하서 지역의 장악에, 주겠다. 그래서 각거방의 출정 이후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디 지역의 오손을 동료해 장건을 다시 사저들, 파견했다. 당시 오손은 왕위 계승 문제 거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하여튼 또 뭐냐면 또 오손까지 갈려서 이제 하여튼 뭐 했지만 다 실패했어.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하서 지역이 어디냐? 하서 지역은 요 정도예요. 동항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오로드스 해갖고 여기 요 부분을 하서 지역이라고 해요. 하서 지역. 요 위치적으로. 자, 하여튼 이때 대신 장건은 부하들 대원, 대월지, 안식, 강것, 대학 이런 걸 이제 사절을 파견하고 스스로 이제 오손의 사절과 말 수십 마리 들고 귀국했다. 뭐 등등 이갖고 이제 서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되죠. 그리고 비단길이라는 것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요게 이제 뭐냐면
대월지라는 민족은 나중에 뭐에 기원되냐면 쿠샤 왕조 아시죠? 이 쿠샤 왕조가 이 대월지에서 갈려져 나온 왕조예요. 예, 쿠샤 왕조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편 나중에 보면 무제는 BC 104년에 외청인 또 이강인을 대원에 파견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원은 이제 페르가나라는 지역인데 위치를 좀 보면 이렇게 위에 지도 있는데 어디 이제 있냐면 대하 있고 요 정도 있어요. 여기 대원. 네, 대원. 여기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얼마라는 말이 있어. 한얼마. 그래서 이 명마인데 이 말은 탈 때 땀을 흘리면 피를 흘린다고 해요. 네, 피 색깔에 땀을 흘린다고 해서 한얼마라고 하거든요. 대단한 명마야.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대원을 파견했다. 중국의 군대가 세계 지붕의 파민공을 넘어서 있는 것은 역사 최초이며 한의 위세가 서역 일대에 전해지면서 서방국들은 앞다퉈서 한과 친선관을 맺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은 이렇게 그 학방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홍로와 티베트 중인 강조의 진출을 저지하는 한편 BC 60년에 서역도라는 간직을 두어서 서역 제국의 통제와 감시를 담당했다. 이후 서역은 한 제국의 세력으로 편입되어 되었는데 한 제국의 하친을 둘러싸고 강국 대립이 이어지면서 홍로는 내부 분열을 이어서 서역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왕망 시기가 되면서 구중화의식에 근거해서 대제국체고 서역제국 이반이 됐고, 왜냐면 왕망 때 나중에 하겠지만 왕망은 좀 약간 이게 이상적인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왕을 칭하냐 건방지게 하면서 선운이 왕임이 다 폐지시켰지. 그래서 강등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족은 또 반발을 불러일으켜. 예를 들어 뭐 고구려 왕을 고자 너무 괘씸하죠. 고자 하자로 바뀌고 그다음 왕? 얘가 왜 왕이야? 후. 하 고구려 후로 격화시키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그 하서 지역의 통제가 약화됐고 상실됐고 나중에 이제 다시 후한이 등장하면서 그 지역을 또 차지하게 되잖아요.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정치 인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동계와 관련돼서 이제 한문제 정책을 볼게요. 동계. 자, 동계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한 무제와 관련된 것들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5초 7분 나는 각자 보시고 몇 페이지 보시냐면 148페이지 보세요. 148페이지. 자, 아이고. 자, 진해 시황제에 의해서 성립된 항제 지배체제는 한초의 군국제의 실시로 5절 7구의 난의 진통을 겪어야 됐다. 자, 이를 극복한 이제 경제는 봉건제에 위한 지방 봉건세력을 억압하는데 성공했고, 따라서 무제 시대 들어와서 항제 지배체제를 완성하고 대원정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은 그의 부친이 죄송합니다. 부친이 마련해 놓은 것이고 경제적 기반도 문제에 대해 안정화된 정책을 통해 쌓아 올린 국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무제는 이와 같은 정치, 경제적인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정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면서 항제 지배체제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자, 무제에 의한 항제 지배체제의 성격은 정치적 중앙집권적인 어떤 전제 군주제 완성이며, 그다음 문화적은 유학을 간악함으로써 전제군주제의 어떤 사상적 이념을 만들었다. 이러한 무제의 사상 정책은 진시황의 육아와 상상적 마찰로 붕석으로 처리한 정책과 차원이 다른 문화주의 통치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육아 사상을 바탕으로 중화에 군립한 황제로서 주변의 미개한 이적과 중화 천자로서 적자로서 중국 문화를 동화시키는 세계관을 가지고 방대한 대원정을 감행했다. 자, 기원전 141년 16세 소녀도 제이한 무제는 54년간 제2기간에서 중국 역사상 어떤 왕조도 해낼 수 없는 것들을 남겼다. 여기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동계 한이 중에 없는
연호제 실시야, 연호제. 우리가 연호 같은 거 알죠? 그럼 연호가 뭐죠? 연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19년이죠. 한 해마다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한 해의 이름을 연호라고 하는 거야. 한 해의 이름을 연호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정해주냐? 황제가 정해줘. 왜? 황제는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하는 사람이고 1년을 주관하죠. 365일을. 그래서 1월 정삭을 받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삭을 정하고 12월 30일까지 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간장하기 때문에 연호 또한 누가 정하는 거야? 황제가 정하는 거야. 그럼 왕이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간의 관계에서 연호를 사용할 때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연호가 뭐 우리나라는 거의 잘 사용 안 했죠. 고려 초만 잠깐 있었고, 예, 그래서 삼국시대 잠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연호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천자의 업무는 또 뭐냐면 천상의 변화를 뭐냐면 알아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농경국가에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문역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발달됐어. 그래서 그 당시 진나역법을 고쳐가지고 뭐냐면 그 한나라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 이 진나역법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진나역법은 그 10월 달을 이제 뭐냐면 1월 달로 했어요. 10월 달을. 근데 이걸 이제 그 뭐냐면 한나라역법은 이게 사항과 맞지 않으니까 10월 달에 1월 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 1월 달에 1월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쳤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중앙에 이제 그 파견한 관리수를 증가시켜 지방 행정기구를 강화시키고요. 제후왕들의 어떤 철저한 감독을 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후왕들의 정책이 쭉 나오죠. 추능력이 나오고 자간율도 나오고 부익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당률도 나온다. 공통된 건 다 외워두셔야 돼요. 일단 음이나 명칭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좀 다른 관점 본 게 뭐냐면 감찰제도로서 13도 관찰구를 설치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살을 파기했는데 일단은 목적이 뭐냐? 지방 간의 부정에 대한 감시와 황제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업 정치는 지방의 제후왕도 또 약화시키는 정책도 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제후왕에 대한 세력도 약화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였냐면 한무제가 제후왕제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법률을 쓰시오라고 썼어요. 그러면 재간율, 분인율, 아당률 이런 게 써야 되는데 자사제도 쓰면 맞을까 틀릴까요? 이거는 틀리죠.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맞는데 지금 단서를 달았잖아. 뭐 법률을 쓰시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을 때 그 단서를 잘 봐야 돼. 막 덤벙대가지고 막 자기 아는 거 그냥 써버리면 그냥 날려가는 거야. 그냥 날려갈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런 정책들의 결과, 그 앞에 부분과 뭐 자사 정책 등등 해서 그런 결과 제후왕은 이제 지방에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명목상 지위에 격화되었다. 봉주로서 그 조세만이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전락됐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셔야겠죠. 이런 정책도 쭉 나오고 그럼 제후왕의 그 결과 쓰셔. 그러면 제후왕이 요거 관련된 내용도 쓰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상서, 중서, 중요시효 일단은 이제 아까쯤 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당시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사실 봉건제, 군현제는 중국의 통치제의 2대 원리로서 육아는 봉건제, 군현제는 육아는 봉건제, 국가는 군현제를 이상으로 한 왕도제와 패도제를 서로 대입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그래갖고, 그 다음 유교에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뭘로 봤죠? 봉건제. 법가는 이상적인 것이 뭐라고 했죠? 군현제.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왕도주의와 패도주의가 서로 연결돼요. 왕도주의는 어디로? 육아로. 패도주의는 심의관 통치니까 법가. 이렇게 대입했다. 그래서 이제 주에 실시한 봉건제는 지방 봉건화 속성으로 충추 정국시대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고, 진해 9년제는 그 획일적인 중앙 집권화로 쉽게 붕괴되었다. 항우가 봉건을 취한 것은 역사의 대세를 거역한 것이고 유방에 의한 한초의 궁극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 산물이고요.
그건 다시 5초 등 7국의 나라를 계기해서 봉건제를 벌이고 군현제를 환원하게 됐다. 이렇게 볼 때 무제에 의한 군현제적 중앙집권적 실현은 방대한 통일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당연한 기거였다. 무제가 법가적인 군현제를 황제 지배체를 강하고 명복상 뭘 내세웠다? 유가적 덕치주의를 내세웠죠. 그래서 왕도와 패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왕패 잡도. 이 명칭이 예전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제 유교주의 정책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유교가 왜 그 당시 간악을 채택되는가? 그래서 이걸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설명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어떤 학자들은 한무제 때 유교가 간악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반대된 견해도 있어요. 이때는 철저하게 무슨 정책을 했다? 법가적 정책을 했고, 실제 유교를 간악화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이 한무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원제 때에 했다. 네, 원제 시대 때. 그래서 원제 시대 때 유교가 정착이 됐다라는 관점이 있어.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그 한국인은 이거 어디다? 사료에 있는 그 아시아사가 있어요. 동아시아사가. 예. 거기에 나와요. 예. 그 원제와 관련된 유교 정책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또 그 모의고사 문제도 이와 관련돼서 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료에 있는 그 아시아사를 좀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근현대사만 읽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상당히 중요해.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거기. 신혼석기 지역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많이 나올 것 같아. 정근대사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눈으로 쭉 갈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자, 하여튼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한계 지배체제는 한무제 유교도 간하고 채택되면서 사상적 무장을 했다. 시황제의 법가주의적 황제 지배체제는 황제의 권한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제 군주권의 강화와 황제와 관료, 인민의 삼각관계를 합리적으로 연결한 사상적 장치의 이론을 구축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유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가 통치 방법도 아주 미숙한 강압책에 취했다는 것은 법가주의 통치 방법의 한계를 노출되고 있다. 그래야 한초의 유가와 도가를 비롯한 제재백과 사상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사상적으로 다양한 시대를 맞이했다. 자, 그런데 무제시대 때 유가가 다른 학과를 누르고 중국 사상계 주요소 부각된 원인이 여러 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둘, 뭐 이렇게 딱딱 끊어진 거 외워두셔야죠. 첫 번째, 제자백과의 단원학파와 평합한 그 일가의 이론과 일파의 주장을 고집했으나 유가는 다양한 사상을 포용해서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야, 그래서 요때 경전은 이제 뭐냐면 뭐 오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는 13경이라고 또 부르죠. 13경. 자, 유교 경전은 오랜 역사의 정통을 기초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더욱 깊다, 넓다. 따라서 유교의 경전 단순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며, 따라서 거기에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중국의 사상 철학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윤리를 강조하는데 그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보면 다음으로 두 번째, 자, 유가는 중용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학파의 경우를 보면 지나치게 논리에 편승되거나 현실세를 부정하기도 하고 인간 윤리를 도외시키긴 한다. 특히 진나의 법가주의 실패로 무제로 하여금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따라서 유가의 온건한 중용주의와 인의예약이 사회 질서를 정비하고 인간 윤리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법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전에 나왔는데 진시황이 법가를 위해서 통일됐잖아. 법가를 통해서. 근데 진나라가 법가를 통해서 또 법가 때문에 망해요. 너무 뭐냐면 강경일본도가 어목주의만 내세우는 거야. 엄벌주의만.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면 처음엔 쫄죠. 쫄아. 근데 그 너무 많이 써먹으면 이제 어떻게 돼? 반발이 갖고 이제 뭐 무감각해. 그래서 처음에는 능지처참 시키면 막 사람들이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능지처참을 계속 하면 약효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이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어목주의도 그냥 가끔씩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경각심을 이게 너무 그걸 강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망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통치수를 보면 이제 뭐냐, 이 어목주의도 하지만 법가의 어떤 정책도 했지만 거기에 모든 도입을 한 거야. 유교에 도입을 해갖고 어느 정도 융통성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정도 베풀고,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하자. 그런 논리를 제시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볼 때 황제의 입장에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데 수신제가 제가 치국 평평화의 기본 원리와 온건한 중용을 포함한 도가를 육아를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참고로 중용이라는 말은 이제 그 뭐냐면 사서에 보면 대학이라는 편에 있죠. 대학하고 중용이 있죠. 예, 사서 중에. 그래서 얘기 한 편에서 이 중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요 학자는 중용이라는 말 좀 약간 중간에 위치인 거야. 가도하게 어떤 그 뭐냐면 그 가도하게 위치해 있지 않고 중간에 딱 위치한 걸 중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한 중용 그 의미가 아니에요. 유교 경쟁에서 중용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발하지 않는 상태를 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정이라는 거 있죠. 인간의 7가지 감정. 7가지 감정이 없는 상태를 그냥 중용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심을 그냥 중용이라고 해. 근데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발한 상태는 이제 이건 중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하여튼 한편 한나 초에 유행했던 도가사상, 항로사상의 반동도 육아가 가능하고 발전이 있다. 세 번째죠. 한나 초에 유행했던 도가사의 반동으로 육아가 가능한 친구도 있다. 사실 도가는 현실 너무 부정하고 무의를 강조하고 인위적 정치를 배격하죠. 무제 이전의 문제에 의해서 실시한 무의 정치는 인위의 배경, 도가사상을 배경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고 농업 생산이 확보되면서 경제가 발달되면 인간 생활이 당연화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았던 다 평등했지만 그때는 뭐였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 양극하게 넣어. 또 경제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이제 무의 정치를 강조하는 이제 항로수는 모든 걸 뭐냐 간섭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냐면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보면 유학자인 동준수 활동도 볼 수 있어요. 유학생 동준수와 문화주의 시험자 자체의 무제의 만남이 결국에 유학을 채택한 또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거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거 있죠. 뭐 항로소의 반동이니 그다음 육아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다음 제자백과 외에 다양한 사상들을 포용되고 있다는가 유교 경전안에 그거 외에도 이제 이거는 배경이 되는 거고 실제로 유교의 간악화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계기가 됐던 것은 동준서와 누구의 만남? 항무지의 만남이다. 특히 이제 동준서의 이름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면 유교 무제 이제 유교 간악화 정책을 좀 볼게요. 자, 무제는 즉위 후에 형량가 문학의 뛰어난 선비를 소집하여 정치학을 논의했는데 이걸 대책이란다. 자, 이걸 이제 보려면 이게 필요해. 한국 이선제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나 때 그 인재 선발 방식은 한것 이선제예요. 한거라는 뭐냐면 한촌에 거주하는 사람이야. 그걸 이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발한다는 뜻이야. 선거할 때 그 선 있죠. 지금 위에 아래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때 선이라는 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뽑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뭐냐면 선발하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한국 이선제는 세 가지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과목이 수제. 수제는 유교 경전을 이제 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헐량가. 일종의 추천제인데 이게 있고 아니 추천은 다투는 하여튼 헐량가가 있고 이거는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도 일어날 때 이제 보는 거예요. 주로 몇 중에. 세 번째는 호령가. 호령가는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유교적 덕목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얼마나 효와 예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제나 성량가, 호령가는 공통점이 있어. 두 단계로 나눠졌어. 1단계와 2단계. 1단계는 뭘 보죠? 추천을 봐요. 추천을 하죠. 추천을. 그래서 2단계는 이제 시험을 봐. 황제 앞에서. 근데 이미 추천 단계부터 글려먹은 거죠. 왜 글려먹겠어요? 대개 보면 항촌의 자제들을 평등하게 뽑는 게 아니라 저 호적의 자제들을 이제 선발해. 그래서 이제 이 호적들의 자제가 이제 왕 앞에서 뭘 보는 거야? 시험을 보는 거야. 그들만의 이거야. 그러면 이때 현란가에서 뭘 시험을 보냐? 아까 얘기처럼 어떤 이제 천재지변이나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들을
물어봐. 이걸 책시라고 하죠. 책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가문이 들었는데 이 가문에 대한 대책을 물어봐요. 자,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대책을 올려. 그 대안. 그래서 이번 가문은 극복하려면 뭐 수익성을 증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대책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학문이 그 과목이 무슨 과다? 현량과다. 그래서 현량과는 현명한 선비를 뽑는 학문, 뽑는 그 시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봐요. 자, 이걸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 동준서예요. 동준서. 그래서 전환시대 때 한걸 이선제에서 제일 이제 인기 있는 건 현량과고요. 그 다음에 호정과가 후한시대 때 이제 인기가 있었던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 현량과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뭐죠? 조광조죠. 조광조. 자, 하여튼 동준서를 볼게요. 동준서. 자, 동준서는 유교의 춘추학을 전공했으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춘추학이라는 것은 뭘까요? 또 동문서가 근문학파요, 고문학파요. 뒤에 나오지만, 예, 근문학파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교의 춘추학에서 뭘 강조하죠? 공양전을 강조해. 공양전. 예. 근문학파의 경전은 공양전이에요. 자, 이거 두시고. 자, 전공했고, 음양오행설 이용해서 천인상은설 펴, 황제 지배체제를 물론이고, 유교와 종교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천인상은설 외워두셔야 했죠? 하늘과 인간은 반응한다는 소. 요때 인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황제를 의미해. 그래서 황제가 뭐냐면 하늘의 아들이 황제에게 뭐냐면 청명을 준 거야. 그러면 청명을 받고 황제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황제가 통치 잘했어. 그러면 상소원 징조를 줘.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정치를 망쳐놨어. 그럼 뭐죠? 요때 제의가 뜨죠. 제의서. 예. 그러니까 제의는 이상한 조짐들 내요. 뭐 풍년을 들게 한다든지, 그다음 비바람이 불게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개구리가 여우로 변신하는 거나, 여자가 뭐 개구리로 변신하는, 이상한 형상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상하고 기이한 것들을 줘요. 하늘의 경고죠. 예. 그러면 그 경고를 받고 황제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은 다음에 좋은 정치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자, 일단은 정치의 주체는 누구만이냐? 황제만이죠. 황제만. 나머지 신하들은 그냥 황제 옆에 보조적인 존재고, 그리고 정치는 최종적으로 하늘에만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책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하늘은 저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 국민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절대 황제권? 그런 것들 기반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동준서 유학자지만 원래 유학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다 끌고 든 거야. 예전부터 내렸던 음양오행설, 참이설 이런 걸 끌어다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맹자나 공자나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야 아마.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 거야 이거는. 예. 자, 하여튼 정치적 지배는 물론이고 유교와 종교의 중심적 위치에 놓였다. 그래서 이는 중앙집권적 항림을 원했던 무제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무제로 하여금 유교를 간악화시켰고 정치의 지도 원리를 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에 보면 청인상응설 있죠. 이렇게 함께 이제 청인상응설 이렇게 갖고 이 당시 이제 음양오행과 청인상응설과 함께 음양오행설 내세워서 인간 행위와 역사적 사건의 관계를 밀접하게 설명했다. 동준서의 그 책에 보면 춘추 번론하는 책이 있어요. 법로. 이후 이제 참이설과 연결돼서 왕의 어떤 왕왕의 그 전환 찬탈의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유교의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 사상이 이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문학파는 춘추 공양학은 근문학파에 연결돼 있고 근문학파는 미연대의를 강조하죠. 미연대의를 뭘 끌어다 설명하죠? 참이설, 음양오행설 이런 걸 갖다 끌어다 설명해. 그러면서 점점 신비주의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거꾸로 공문학파는 그렇게 아니죠. 그건 거꾸로예요. 그는 공문학파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이에 따라 건흥 5년에 또의 오경을 박사를 두고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이죠. 오경을 전문으로
교육하도록 하였다. 오경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난중, 그래서 관리 후보 수행을 발탁했다. 또 지방의 공공에는 호행, 청량한 청년 청구하도록 하여 이들 중앙으로 선발한 관리 제도를 호령과에 설치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란가 같은 경우에는 전환시대 때 유행했고, 호령가는 뭘 했죠? 이거는 후한시대 때 뭐냐면 널리 행해졌죠.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9 BC 124년에 오경 박사 아래 50명의 간선 학생이 배치되어 국립대한 태학이 설치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무제는 그 밑에 보면 이제 무제는 결국 현실적으로 법가적 항제치 배치제에다 뭘 갖다 플러스 된가요? 유가족 통치 이념을 정복시키면서 중국의 항제 체제를 정치와 사상용에서 완성시켰다. 따라서 무제는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방법 목표를 법가적 광복주의에 두고 국가를 다스리는 유능한 인재 등용 기준은 유교적 훈련을 통해 인재를 보충하는 정책을 내서 제국의 통치 기술면에 진시황보다 더 한 단계 위였다 보이면 된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법가적 항제 지배체제에다가 유가적 통치 이념을 플러스 시켰다. 그래서 무제 통치 의의쓰다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건 동아시아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무제의 내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정, 무제의 대 정책 부분 관련된 부분도 이제 볼게요. 자,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진행할게요. 부분은.